일본의 서브 컬처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며 세계 최고의 문화가 될 것이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그 시선엔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요. 너의 이름은 귀멸의 칼날이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거나 박스오피스 1위를 해도 오독문화가 1위를 하는 시장이 이상하단 반응이 나오는 한편 심지어 이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도 아직 많은 상황이죠. 즉 일본 서브컬처의 꽃인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 최고의 문화라는 지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한 걸까요? 1980년대 말 일본의 서브컬처는 급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문화유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규모는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수백억 원에 달했으며 만화시장 역시 세계 최대 순회 출판량과 독자층을 보유했었죠. 주간 소년 점프는 1995년 653만 부로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과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1997년 포켓몬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시장을 전방위로 제패하면서 글로벌 매출 흥행신을 쓰는 등 일본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지요. 특히 만화의 지위는 지금도 변하지가 않아서 전 세계적인 점유율 1위 순회 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애플,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 웹툰 사업을 하는 글로벌 업체가 일본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또한 게임 산업 역시 닌텐도, 세가 등의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일본 문화 수출 1위 산업으로 성장했지요. 애니메이션이 해외에서 일부 팬층만 공략했다면 게임은 전 세계 사람을 휘어잡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닌텐도를 중심으로 한 게임 산업의 파급력은 정말 컸지요. 게임은 다른 서브컬처까지 가지 키우면서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문화는 서브컬처를 누리는 오타쿠라고 불린 팬덤에 의해서 본격적인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이들은 일본 국내외 문화사업 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오타쿠란 용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서브컬처 팬덤 사이에서 사용되다가 1983년에 만화 브리코란 잡지에 실린 나가모리 아키오의 오타쿠 연구 컬럼을 기점으로 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콘텐츠 제작까지 주도하는 세력으로 인정받았고 1989년 미야자키 스토무 사건 이후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서브컬처를 주도하는 구매력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들은 단지 소비라는 것만이 아니라 동이 문화를 성장시킨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죠.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사회가 풍요로울 때 비로소 꼽히는 것이니까요. 1985년 미국은 심각한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밀어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오르는 바람에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지만 기업들은 이런 기회를 연구 개발이 아닌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주가와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이후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자산 버블이 붕괴하고 일본은 성장이 멈춘 시대,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을 맞게 되지요. 그리고 이는 일본의 서브컬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말이죠. 달러가 내려가고 엔화가 2배 이상 올랐다는 말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내려갔다는 말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산업, 미국처럼 인터넷을 위시한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해야겠지만 일본은 제조업의 기술을 갈고 닦아 최고의 제품으로 승부한다는 잘못된 전략으로 인해 기회를 놓쳤고 결국 정부는 아직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만화, 게임 등의 서브컬처에 주목합니다. 1990년만 해도 민간 기업이 직접 시장을 확보했다면 2002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정부 주도 정책이 본격화되었으며 2010년경에는 쿨재팬이라는 정책이 시작되지요. 이 과정에서 일본의 문화는 주류 산업으로 올라가지만 이게 꼭 좋은 소식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품 경제 이후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경제 문제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린 소비자의 시작으로 일본에 의존하던 내수시장의 구매력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988년도에 일어난 아동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의 미야자키 스토무가 오타쿠라는 점, 1995년 옴 진리교 사건과 오타쿠 서브컬처가 연관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 서브컬처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결국 창작자에게 찾아왔지요. 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해 내수시장이 얼어붙자 기업들은 다시 해외에서 활로를 찾았고 이후 재패니메이션이라 불리며 서브컬처가 다시 주목받게 되죠. 하지만 경제의 붕괴의 여파는 서브컬처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들은 데즈카, 오소문 시대부터 이어진 저가 제작 시스템을 활용해 제작 단가를 계속 후려쳤죠. 그래서 제작자들은 작품 제작으로는 거의 돈을 못 벌고 비디오 소프트, 캐릭터 상품의 일부 금액이 수익에 전부했습니다. 결국 제작사는 인건비나 원가를 계속해서 줄였고 관련 종사자들은 거의 매일 야근하는 것도 모자라 제작 일정이 조금만 틀어지면 주말, 휴가도 반납해야 하는데 그런 전문가가 버는 돈은 어지간히 특별하지 않거나 정말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사는 지역 최저임금에 가까운 형편없는 임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산업에 몰려드는 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업체들은 이를 더 인건비가 낮은 나라인 한국, 대만, 필리핀 등에 하청을 주면서 버티기 시작했죠. 일부 연구에서는 한국이 없었다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붕괴되었을 거란 말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하청에 의존하는 바람에 일본 자체의 제작 역량 저하와 산업구조 붕괴란 문제도 발생했고 이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요. 둘째,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해졌습니다. 거품 경제가 붕괴하여 기업들이 줄도산하자 1993년 일본 정부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파트타임 노동법을 제정하였고 기업들은 아프터투어 계약직, 파견직의 비율을 늘리는 한편 제조 원가, 인건비 저감을 위해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죠. 즉 기업은 성장해도 국민들이 수혜를 입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국가가 직접 서브컬처를 키워봤자 제대로 성장할 리가 없지요. 본디 서브컬처, 취미시장은 여유 자금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 여유가 사라지자 아이들의 용돈이 줄어들었고 이후 결혼과 출산도 같이 줄어들면서 시장을 키울 어린이들이 차츰차츰 줄어들어갔지요. 또한 이 과정에서 어른들도 소비를 줄이는 바람에 다양한 계층을 만족하는 서브컬처 시장은 점점 붕괴되기 시작했고 투자할 여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기존 팬층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지금도 최고 아니냐? 왜 망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맞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꾸준히 성장했죠. 문제는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작사들은 적자로 인해 무너진다는 겁니다. 2020년은 역대 최대 시장 규모를 자랑하던 해이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중 45% 이상이 수익 감소 또는 적자를 보는 상황에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럼 그 막대한 수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셋째, 제작위원회의 활성화, 경제 붕괴, 소비자 감소라는 위험한 시장 상황은 투자자를 보수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제작위원회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제작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원래 영화계에서만 쓰이던 제도를 스튜디오 지브리의 프로듀서인 스즈키 도시오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만들면서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죠. 본래는 제작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여러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여 더 많은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지만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선 리스크 회피에 더 무게가 실렸죠. 그리고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1995년작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이후에는 투자할 만한 상품을 기획하여 제작하는 자본과 실제로 작품을 기획하고 영상을 만들고 소리를 넣는 제작이 확실하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 배분은 제작 쪽이 얻는 것이 압도적이었죠. 작품마다 편차는 있지만 심한 경우 투자자와 배급사 혹은 방송사가 가져가는 비중이 전체 수익의 90%, 실제로 만든 제작사는 겨우 10%만 받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죠. 즉 투자자의 위험이 줄고 수익은 안정적이 되었지만 제작사는 작품이 희트해도 비디오 소프트, 캐릭터 상품이 벌지 못하면 적자가 나는 구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직접 제작해서 팔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OVA 시장은 1980년대 말에 거의 붕괴 수준에 들어갔고 1990년대엔 거대 메이커란 모를까 자금을 쥔 제작위원회의 힘이 없으면 작품을 만들 수도 방송 등의 미디어에 공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이후 시장은 제작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흘러가게 되었고 제작위원회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다양하고 참신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시장에서 성과가 증명된 기존 시리즈물, 장르만 재탕했으며 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련 상품 만들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의 고착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일 화나게 만드는 말은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작품의 팬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작품이 각각 다르죠. 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은 다양한 작품이 나왔지만 그 작품의 팬이 다른 작품을 즐기는 일은 이외로 흔하지 않았지요. 건담이라면 건담, 마크로스라면 마크로스만 즐기며 다른 작품으로는 좀처럼 옮겨가지 않았지요. 이는 시리즈물, 기존의 것과 같은 상품을 팔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안 좋은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90년대 초반까지 일본 서브컬처를 괴롭히지만 92년도에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이 오타쿠는 물론 애니메이션을 안 보는 사람, 심지어 여성까지 폭넓게 끌어들이면서
애니메이션이 대중문화가 되는 것에 전적으로 기여하지요. 또한 95년엔 신드롬을 일으킨 화제작 신세기 에반게론이 등장하면서 오타쿠층을 열광시켰고, 덕분에 애니메이션 시장은 경제 침체의 타격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선 일반 대중보다는 오타쿠 팬층의 비중이 늘어나서 이후 미디어의 가격을 인상하고 편수를 줄이는 등 이 팬들을 대상으로 단가를 올려가며 버티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보급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죠. P2P 등을 통한 불법 복제는 비디오 소프트 판매를 하는 기존의 수익 모델을 위협했지만, 동시에 크런치롤 같은 초기 스트리밍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해외 팬들이 일본의 콘텐츠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며 훗날 글로벌 확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훗날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등의 OTT는 다양한 작품이 다시 시도되는 토양이 되기도 하죠. 이렇듯 일본의 서브컬처는 경제 붕괴로 인해 제작위원회 시스템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법, 자본과 시스템을 얻은 일본 애니메이션은 대만, 홍콩, 동남아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진출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다시 진출한 미국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신세기 에반게리온, 포켓몬 등의 서브컬처 IP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성공하지요. 즉 자본 시스템의 도입은 라이선싱, 현지화, 합작 투자로 이어지는 체계적 해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며 국가 브랜드까지 바꿀 정도로 강력한 일본의 서브컬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경제의 불황은 중산층을 붕괴시켰고 저출산은 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했습니다. 주 소비층이었던 연소자의 구매력과 규모는 크게 줄었고, 시장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갑이 두둑한 소수의 성인, 즉 오타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죠. 오타쿠 시장은 게임, 만화, 아이돌, 애니메이션, 굿즈를 포함해 약 7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여 오타쿠노미스란 새로운 경제 현상으로 주목받았죠. 즉 아이들을 위한 문화는 어느새 문화를 즐겼던 성인들이란 안전한 시장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이후 시장은 성인 취향의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죠. 그중 한 예가 동인들의 행사인 코믹마켓이었습니다. 1975년에 작은 모임으로 시작한 이 행사는 기동사 건담 등의 데이트로 인해 크게 발전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좋아하는 만화를 평론하는 행사에서 시작했다가 어린 고객이 몰리자 인기 만화 관련 패러디, 오마주로 한 작품을 팔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줄어들고 성인 고객이 늘기 시작하자 성인 대상의 오리지널 작품, 패러디 작품을 파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코믹마켓의 변천 과정은 일본의 서브컬처가 어떻게 아이들을 버리고 구매력 있는 성인에만 매달렸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 변천 과정의 중심에 선 작품이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인데요. 처음엔 어린이 팬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동인지와 상품을 팔았지만 이후 성인 대상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십억 엔대의 매출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성적 묘사가 들어간 2차 창작 작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자연히 아이들의 발길은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코어 소비자층을 다각도로 공략하기 시작했죠. 예전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그 소프트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후엔 하나의 작품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소설 등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적은 투자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본이 미디어 믹스라 부르는 시스템, 원소스 멀티유저였죠. 미디어 믹스를 하면서 제작위원회의 수익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라이트 노벨의 만화, 애니메이션화, 버추얼 아이돌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오타쿠 팬층을 노리는 전략은 한층 심화되지요. 하지만 이런 전략은 새로운 팬층을 막는 요인도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접해야 팬이 되는데 포켓몬스터 같은 여열제하면 돈이 되는 시청자만 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들만의 세상인 서브컬처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를 상징하는 유명한 대사가 기동사 건담 수성의 마녀에서 한 캐릭터가 말한 요즘 아이들은 건담을 보지 않는다 란 말이었죠. 이는 건담의 제작자만이 아니라 여러 작품의 제작자들이 말하는 아이들이 떠나는 현상을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일본의 서브컬처는 기존 고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기존 고객들도 나이가 들면서 혹은 퇴직 등의 개인사로 인해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줄어든 고객에서 매출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격을 더 올리거나 시장에서 성공한 작품만 베끼기 시작하는 바람에 이에 질린 사람들도 서브컬처를 점점 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서브컬처 시장은 나날이 성장해갔지만 그와 반대로 시장의 다양성과 고객층은 점점 줄어들어갔고, 또한 안전한 투자에만 신경 쓰는 바람에 투자 자본은 돈을 벌더라도 전작 제작하는 사람들은 작품이 성공해도 적자가 나는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산업적인 요소가 강해진 일본의 서브컬처는 팬층의 규모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수익성은 더 커졌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팬덤 기반 경제 효과가 커졌으며 PC, 모바일 보급과 인터넷 유통 증가에 힘입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모바일 게임과 소셜 게임이 더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도 했죠.
단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이 서브컬처 콘텐츠 소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전통 매체였던 라이트 노벨은 그 위상을 잃어버리고 분기별 신작 애니메이션도 점차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엔 성우 등의 입지가 절대적이었지만 가상 유튜버, 버튜버 등의 디지털 캐릭터 중심 콘텐츠가 주목받으면서 한때 서브컬처의 꽃이었던 성우의 위상은 예전보다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3D CG 기술은 물론 AI까지 활용하면서 제작비를 줄이면서 더 나은 퀄리티를 내게 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도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올릴 방법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담비와 같은 상황이기도 했죠. 또한 OTT의 성장도 변화를 불러왔죠.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의 글로벌 OTT 플랫폼은 2010년대 후반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지만 정작 일본의 제작사들은 OTT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과 다른 OTT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팔기 위한 대안일 뿐이었죠. 하지만 2020년경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집코 현상이 생기면서 OTT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때 타이밍 맞춰 들어간 귀멸의 칼날 등이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OTT는 그동안 진출이 어려웠던 글로벌 시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글로벌 팬층이 늘어나자 문화적 다양성과 현지화를 고려한 작품들이 늘어나며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서브컬처는 경제 붕괴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산업이 축소되었고 특정 마니아 위주의 수익화에만 골몰하다가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부터 팬덤을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다시 증명했고 2020년대에는 기술융합과 글로벌 OTT 수출 등으로 산업혁신과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시장과 소비 형태가 크게 변화했죠. 단 한국에서 일본의 서브컬처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졌는데 K-POP,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청년층 시장을 장악하면서 경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즉 한국 문화가 성장했으니 일본 문화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진 것이죠. 이는 넷플릭스 등이 일본 투자를 줄이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예전만큼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략을 잘 세우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 일본의 문화, 서브컬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숙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이후 선전세가 다수 정체되었고 한국, 중국 등 경쟁 국가의 서브컬처 산업 발전에 따라 원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는 추세이며 근본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는 산업 구조, 즉 작품이 성공해서 투자자가 돈을 벌어도 제작자가 저축을 하는 구조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는 창작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본의 서브컬처가 안고 있는 폭탄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학자, 전문가들은 일본의 영화가 무너진 이유를 영화가 히트하면 투자자는 돈을 벌지만 감독과 각본은 돈을 못 버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아이돌이 세계로 좀처럼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돌이 그룹의 성공과 상관없이 월급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즉 한때 일본 문화를 흔들던 창작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는 아직까지 구조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가 일본의 서브컬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채널 지식공장장의 지식공장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